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가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해서 어제 오후에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죠.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반응이 썩 좋지는 않아요. 사과라는 건 이제 진정성이 있고, 그리고 그 사과에 어떤 피해 대상자가 있다면 그분에 대한 어떤 정말로 1대1 맨투맨으로 이제 해야지 진정성이 좀 느껴지는데, 자기 자신과 관련된 승계와 관련된 문제는 좀 빼고 선대 이제 아버지나 했던 이 과거의 승계 관련한 것에 대한 사과는 좀 들어있는데 정작 본인과 관련되어 있는 재판과 연루되어 있는 것에서는 쏙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정말 삼성과 무관한 기자들이 보기에는 좀 미흡했다. 그리고 이제 저게 아니 인류 기업인 삼성이 과연 노조가 없었다는 게 말이 되나? 근데 있긴 있어요. 근데 네. 어용노조예요. 네. 회사 사측에 임원들이 찍어놓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노조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선대부터 이뤄져 왔던 거예요. 이병철 회장부터 야 삼성은 노조 없어 라고 했던 것들이 금기어가 돼서 삼성 그래서 지금 330일째 노조 이 문제 때문에 그렇죠. 고금 농성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굉장히 막 이 사과를 보고 이게 무슨 사과냐고 분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고 알맹이가 없다. 본인에 대한 것은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과거와 과거도 미래 잘하겠다. 거죠. 미래 아이들한테 안 물려주겠다.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안 물려주고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닌 것이고 요점은 이 사과가 이루어진 배경이 또 법원이 뭔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판을 깔아주었다 이런 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크게 한 4가지 건이 지금 걸려 있어요. 근데 한 언론이 보도한 이 프로포폴 의혹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좀 잘잘못을 따지면 이제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 송심 사실 여기 재판부에서 이게 이사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주주를 견제하고 이사진이 회사의 어떤 준법을 요구하는 건 이사회의 역할인데 이사회가 아니라 여기처럼 준법위원회를 출범시켰어요. 준법감시위원회 때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파기환 송심 남아있죠. 그리고 이 승계와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회계 문제 남아있죠. 여기다 지금 임직원 수십 명이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이 3건이 굉장히 크거든요. 큰데 지금 이 시간에서 이 시점에서 이제 하면서 갑자기 이제 미래에 잘하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여기다가 갑자기 아들이죠. 아들이 지금 20세요. 대학교 1학년 정도. 그리고 딸이 한 16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경영권 승계하려면 20, 30년 이상 먼 얘기인데 그것도 사실 경영권을 승계한다 안 한다는 거는 이사회에서 내릴 결정이고 그렇죠. 지분이죠. 지금 삼성전자 지분도 지금 사실은 이건희 회장한테 다 안 넘어왔단 말이에요. 네, 이재용 아직 덜었죠. 네. 그것도 지금 자산만 보면 한 20조 원이 넘어요. 네.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50%입니다. 그럼 10조만 딱 내면 깔끔하게 끝나는데 그걸 안 내기 위해서 여리조리 이제 쓰다가 합법인 듯 불법인 듯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자녀한테 지분 줘도 돼요. 근데 정확하게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면 문제 없습니다. 클리어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사회에서 이 자제분이 지금 경영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경영권 승계하는 건 별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상하게 여기는 데는 전 세계 아무도 없어요. 네, 잘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맞습니다. 할 수 있겠죠.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4세대 자기 자식한테는 경영권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올건이에요. 이거 이사회가 결정할 문제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히나 이제 무노조 없애겠다, 노동상권을 보장하겠다라고 했는데 글로벌 당연한 얘기를 다국적 인류 기업인 삼성이 지금까지 네. 이거 안 했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이걸 각인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노동계나 시민단체의 반응은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선대부터 계속 똑같은 이제 사과를 번복해 왔는데 그리고는 큰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계속 잘못과 이제 위법 행위는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신뢰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사과였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사과를 할 때는 직접 기자들한테 질문하라. 네. 뭐든 질문하라라고 해야 되는데 질문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안 받았죠. 안 받고 그냥 가버렸어요. 자,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고압적인 삼성의 문화가 그대로 녹아난 것 같아서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 이제 좀 설득력 있게 국민을 해설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나마 이제 이 준법 이제 어쨌든 감시제도를 통해서 사실은 50억 원 넘는 이제 뇌물 혐의가 더 올라갔기 때문에 형은 더 어쨌든 앞서 나왔던 형보다는 좀 가중돼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또 받아들여지게 되면 사모법칙 있잖아요. 네. 형은 3년을 살지만 이 집행유예 기간 이것 때문에 또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 삼성은 글로벌 인류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기업 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대한민국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위상이나 위치 또 실질적으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뭐 서울, 미니 신도시. 맞습니다. 네. 특히 서울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동안 서울은 네. 굉장히 핫하긴 하지만 정말로 수요가 많고 공급을 해야 될 때지만 없잖아요, 재건축 공간이. 재개발을 지금 억제하는 정책을 써왔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갑자기 정부가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 가구를 지을 땅을 확보를 해서 신용산에. 그렇습니다. 네. 가장 서울에서 강남 빼고 핫한 데를 꼽으라면 용산과 여의도예요. 그렇죠. 거기는 박원순 시장이 잘못 건드렸다가 굉장히 집값이 갑자기 확 뛰었던 곳이어가지고 네.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부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네. 여기를 포함해서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소규모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 이젠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규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네네. 이제 이 분양가 상한제도 만에 하나 임대주택을 더 짓도록 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도 약간 이제 완화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니 신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뭐 정부가 갑자기 갑툭튀 왜 지금까지는 고가주택 이제 투기 네, 이쪽에 포커스를 억제하다가. 맞추다가 네. 갑자기 왜 그러면은 이제 서울 그것도 제일 핫한 잘못하면 불쏘시가 될 수 있는 이런 타이밍에 하느냐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한국형 뉴딜 사업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죠. 가장 좋은 게 뭐냐? SOC 사업입니다. 네. 토목건설 사업이거든요. 그동안은 부인해 왔지만 어쨌든 지금 뭐 이 코로나 보릿고개라고 하는 2분기, 3분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제 굉장히 고육지책이 아니었나. 서울 이 수도권의 공급 확대를 내놓은 것이 이런 이제 그 이면의 배경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원래 국민과의 대화할 때 건설 경기를 부양함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뭐 경기를 좋게 만들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하긴 했는데 코로나19로 뭐 팬데믹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그 길로 가긴 가는군요. 물론 정부나 지금 현 정부는 아직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네. 단지 이제 공급이 앞으로 또 부족할 통계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집값이 하락했으니까 좀 버블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의 어떤 이제 활성화를 통한 이제 공급 확대를 하겠다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경기 활성화 정말 저는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네, 뉴스 속 법률 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조찬 파티의 주인공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현 변호사입니다. 네,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를 대신해서 새로운 인물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구정모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구정모 변호사입니다. 구정모 변호사님, 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출발 새 아침 첫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사실 아직은 조참보다는 야참을 더 좋아하는 그렇죠. 네, 40대 초반의 네. 평범한 변호사입니다. 하여튼 조참 파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는 조참을 더 좋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참 파티, 야참을 좋아하시는 분은 조참 파티에 초대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우선 떠오르는 태양이시고요. 보시기에 이제 들으시기에도 목소리도 좋으시고 또 쾌활하시고 또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보여드리고 좋은 말씀 많이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뭐 정 변호사님 사촌 동생이십니까? 왜 이렇게 칭찬을 갑자기 막. 구 변호사님은 원래 전문이나 뭐 좀 잘하는 분야가 어떤 거죠? 네, 주로 형사 분야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형사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군요. 정관도 아니신 것 예, 같은데. 그러니까 정관은 아닌데 제가 네, 국사 변호사님이신가요? 아니잖아요. 국선도 아닌데 네. 제가 이제 대형 로펌에 최근까지 있었는데 형사팀에서 업무를 주로 해가지고 네. 형사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변호사들은 형사사건 씨가 말랐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 자, 한번 따끈따끈한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겠습니다. 고발은 세 가지 혐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로 재산 축소 신고를 통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저희가 인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더불어시민당의 후보자 추천 업무를 위계를 통해 방해한 혐의, 형법상의 업무방해 혐의를 저희가 인지해서 고발 조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된 이제 의혹의 대상인 것인데 부동산을 본인 명의가 아닌 동생들의 혐의로 명의신탁한 혐의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하는 바입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이 그 제명 조치된 양정숙 당선인을 바로 어제 검찰에 고발하면서 했던 인터뷰 내용입니다. 오늘 10시에 재심이 또 예정되어 있기도 하죠. 자, 어떤 혐의로 고발을 한 건지 먼저 설명을 어느 분이 해주실까요? 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사건의 그 전제는 뭔가 하면 2016년도에 이제 지금 양정숙 변호사 당선이죠. 양당선이라서. 양당선인이 그때도 이제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이 됐었는데 그 당시 재산이 49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4년이 지난 2020년도에 또 이번에 재산 신고를 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이 92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 4년 동안에 43억이 늘어난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이제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거는 조사를 해보니 이 동생들 이름으로 그 부동산 일종의 투기를 한 것이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에 신고한 재산 관련 내용도 허위다.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또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공천을 안 했을 텐데 모르고 하도록 했으니까 그 추천 업무를 방해했다. 또 그리고 이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할 때는 실권리자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동생들 이름으로 했으니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고발을 했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양정숙 변호사 이건 전혀 사실 무근이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 더불어시민당과 이런 것을 보도한 KBS를 상대로 또 맞고소를 했어요. 네, 일단 고발한 내용까지 일단 먼저 정리 한번 해보고 맞고소 얘기도 해볼 건데요. 근데 재산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에 공시지가도 오르고 또 부동산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또 더더군다나 민주당에서 비례를 받을 때 보통 먼저 재산에 대한 신고를 먼저 받고 이런저런 걸 다 감안해서 이 사람은 괜찮은 후보다 아니다 결정을 그때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미 한번 걸러졌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와서 문제가 되는 게 왜 그럴까요, 구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최근에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4년 만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연유와 과정을
더 깊게 살펴봤어야 했다. 네, 그래서 실제 자료를 보니까 네. 차명 보유 재산을 본인 명의로 결국 회복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단순히 부동산 숫자와 가치가 높아지기만 한 것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도덕적 문제일 수 있겠으나 그 연유가 만약에 어떤 다른 목적, 예컨대 뭐 세금 탈루라든가 아니면 과정상에서 뭐 위법한 명의신탁 같은 수단이 활용됐다거나 그런 거는 도덕적 문제가 더 이상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지금 조사팀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양 당선인 측의 주장은 43억 재산 증가는 시세가 일단 상승한 게 있고 또 모친이 사실은 사망을 하면서 그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처리가 3년 동안 미뤄져 있다가 이번에 정리가 되면서 그게 동생들하고 지분을 이제 나누는 과정에서 올라간 것이다. 그리고 12월 31일 기준대로 신고를 하다 보니까 매각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중으로 과다 계산이 돼서 이게 좀 높이 계산된 측면이 있다. 본인은 법과 규정에 따라 증여세, 상속세 모두 납부했다. 그리고 원래 이분 집안이 조금 돈이 좀 있는 집안이었다. 먼저 이런 얘기거든요. 자, 양정수 당선인이 그러면서도 이제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맞고소를 했는데요. 그 맞고소에 또 내용이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맞고소한 거는 그거죠. 이제 더불어시민당에서 이제 말하자면 자기 진상조사에서 조사한 거 그런 조사 보고서가 조사할 때 언론사에 유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제 맞고소를 한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게 결국 쟁점은 그거죠. 실제로 명의 신탁을 한 것이냐, 동생들 명의를 빌려서 이렇게 부동산을 사고 팔았는지 아닌지가 명확한 쟁점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양정숙 변호사, 양 당선인은 억울한 것이고 또 동생들 이름을 빌려서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근데 그것이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직은 뭐 밝혀지지 않고 있고 민주당 측에서도 의심이 간다, 의혹이 있다 이런 것이고 양 당선자도 그런 사실이 없다. 지금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실체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더불어시민당에서는 그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양 당선인의 동생들에게 연락을 해봤다는 거죠. 그때는 동생들이 누나가 차명으로 원래 원하지 않았는데 본인들 이름을 써가지고 재산을 취득하면서 좀 문제가 생겼다 이런 취지로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이 양 당선인의 소명하고 다르다. 그런데 나중에 동생들이 말이 또 조금 바뀌어서 누나 말하고 좀 취지가 같은 방식으로 얘기가 되긴 했는데 그거는 양 당선인이 그런 식으로 조금 말을 하라고 한 것 아니냐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실 이제 어쨌든 민주당 그 조사팀에서 판단한 부분은 있는데 네. 또 소명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간에 말이 바뀌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재심이 오늘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좀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근데 듭니다. 고발까지 한마당에 재심을 받아들여지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이 사건의 흐름을 보면 좀 특이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선 그 재심도 오늘 결과 나온다는데 재심 결과도 보기 전에 어제 고발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거는 4월 7일 날 선대본부 조사팀에서 동생에 전화를 했더니 이게 사실은 명의를 빌려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4월 12일 날 직접 나와서 진상조사, 대질조사를 했더니 사실은 명의 신탁이 아니고 동생들은 내 거다. 그렇게 부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네. 총선이 끝났어요. 네. 그냥 넘어갔는데 갑자기 그로부터 열흘 지나서 4월 26일 날 더불어시민당에서 사퇴해라. 그러니까 양 당선인은 나는 억울하다. 법정에서 사실을 밝히겠다 이랬고요. 그때 이틀 뒤에 또 제명을 했어요. 그리고 또 계속 사퇴 요구를 했는데 거부를 하니까 고발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진실이라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명의 신탁이 확실하다면 사실은 총선 전에 바로 조치를 취하는 게 맞겠죠. 근데 네.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총선 끝나고 열흘 뒤에 이렇게 또 막 제명을 하고 막 서둘러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좀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네. 이것이 민주당 내 권력투쟁이다 뭐 그런 설까지 나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네. 양 당선인을 밀었던 어떤 강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견제하는 세력이 양 당선인을 공격함으로써 뭔가 영향을 주려고 했다. 설이죠, 설. 그런 설까지 나올 정도. 뭐 하여튼 민주당의 그동안의 그 양 당선에 대한 태도를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총선 전에 바빠갖고 미처 못했다. 그리고 본인이 사퇴 안 한다니 방법이 있겠네. 이럴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당인데 네. 뭔가 좀 그 절차가 매끄럽지 않고 뭔가 좀 그 국민들이 볼 때 선뜻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당선인 측에서도 상당히 억울하다. 오히려 형사고발을 해달라. 그럼 내가 명예롭게 밝히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버티게 한다. 이거 가지고 또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만 본인 주장은 이겁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기 때문에 버티기라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해서 국민과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하여간에 정치는 복잡하네요. 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을 보셨을 때.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물론 다 이제 변호사로서 보는 입장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다 말은 다 들어봐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한 거에 대해서 뭐 충분히 물론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국민들에게 충분히 해명해야 될 내용이지만 팩트가 무엇인지는 조금 더 볼 여지는 있지 않겠나. 다들 판단을 보류한 쪽으로 두 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역시 변호사들답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양당 선인한테 또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투 사건 피고인을 변론했다 이것가 나오거든요. 네네. 이거는 뭡니까? 내용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죠. 사실 이게 지금 너무 내용이 사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당시에 이 미투 사건의 변호를 한 것 어떻게 보면 이제 피고인을 변론을 하는 것은 변호사들이 이런 말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형수도 뭐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네.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 사형수가 무료 변론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이제 미투 사건 피고인을 변론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걸 더욱 또 무료 변론을 했다라는 네. 점까지가 특히 좀 문제 아니냐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투 사건은 근데 그 양정숙 당선인의 친척이 교수님인데 어느 대학의 교수님인데 미투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서 본인이 이제 친척이니까 당연히 도와드리는 의미에서 무료 변론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양 당선이 사실은 그 무료 변론들도 많이 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네. 근데 이건 아마 이제 민주당 측에서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윤리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미투의 가해자를 변론하면 여성 유권자가 이탈할 위험이 있지 않느냐. 선거 전략상. 그것도 정치적으로 또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변호에 대해서 우리는 뭐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랬는데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비난해서는 안 될 걸로 본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형수이건 뭐 아주 흉악범이건 헌법상의 권리이고 네. 또 뭐 돈을 받고 안 받고에 따라 그 비난의 정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선거 전략을 짬에 있어서는 마이너스로 볼 수는 있기는 할 수도 있지만 또 변호사가 그걸 변호하는 거 가지고 뭐라는 거는 좀 심하다. 그러면 진경준 전 검사장 넥슨 과에 또 여러 가지 뇌물설이 있었던 그 진경준 검사장을 변론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진경준 전 검사장을 변호한다고 진경준 검사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헌법상 정해진 권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변호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안 맞는 걸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슨 다른 불법에 있었든지 비윤리적인 행위가 있었으면 몰라도 그 자체를 비난하는 건 안 맞고, 물론 정당 입장에서는 다를 수도 있죠. 근데 변호사님도 형사사건 많이 하지만 다 그게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저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걸어온 행보라든가 정치인이 보다 보니까 뭐 그런 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서 뭐 노력을 해온 것을 앞세워서 어떻게 보면 당선이 됐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미투 사건의 가해자의 변호를 하거나 진경준 검사장을 예. 변호하거나.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무료 변론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저는 저도 무료 변론을 많이 합니다만, 네. 어쨌든 내가 이런 시간을 좀 들여서라도 이런 것을 도와드리는 게 의미가 있다. 내지는 이 사람의 의견에 내가 동의를 한다든지. 사실 어느 정도 그런 좀 기반이 있어야 어떻게 보면 무료 변론을 하는 것이고, 사실 생계를 이어가기에도 어떻게 바쁜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과 좀 상반되는 것에 일정한 동일한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당 입장에서는 그거더라고요. 뭐 변론한 것도 좋지만 그 변론과 관련된 과정에 대해서 좀 제대로 소명 안 하고 거짓말을 했다. 예를 들어서 진경준 검사장 변론한 것은 그 기수들이 대부분 참여했다. 그리고 본인 이름은 그냥 이름만 올라간 거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와서 아니 솔직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면 될 것을 왜 거짓말을 했느냐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마 우리가 이제 그런 비난이 있을까봐 좀 만약 그것이 거짓말했다면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좀 당당하게 얘기했었죠. 왜 그런가? 아니 뭐 예를 들어 물어 변론한 건 이 사람하고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뭐 변호비를 따로 받기 좀 어려웠다. 그러나 변호사의 임무라는 건 죄 지은 것만큼 벌 받게 하는 거니까 뭐 그거에 그런 취지에서 내가 변론을 한 것을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변론을 했다 그러면 당시 이런 나쁜 놈들을 변호하다니 뭐 이렇게 될까봐 아니 뭐 그냥 이름만 걸쳤다고 그렇게 둘러댄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 또한 정치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변호사로서는 뭐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정수장학회 졸업생 모임인 삼청회 활동에서 뭐 부회장으로 있었었다. 이 얘기는 뭔가요? 그러면 정수장학회가 원래 박정희 정권이 부일정학회로부터 운영권을 강제로 헌납받아서 만든 단체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민주당하고는 좀 정체성이 안 맞는다. 이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이게 정수장학회가 잘 아시겠지만 원래 이름이 5.16장학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시간상으로 멀리 갈 것도 없고 이제 정수장학회의 가장 최근의 이사장님들이 누구셨냐 한번 보면 세 분을 보면요. 8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고요. 9대 이사장이 측근으로 분류되는 최필립 이사장이었고 예. 그다음에 10대가 지금 이사장인데요. 김삼천 이사장 역시 친박 인사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결국 이제 지금의 이제 민주당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촛불로 세워진 정부인데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있기 어려운 일이다.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이제 윤호중 사무총장도 보니까 며칠 전에 뭐 정수장학회 출신인 거를 뭐 이번에 알았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결국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 검증이 부실했다. 이렇게 좀 인정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정수장학회 출신은 또 많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사실은 이거 학교 다닐 때 학점도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수학회 의원이 못 됐는데. 공부 못 하셨군요. 그게 뭐 지원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성적이 좋아야 되고 또 장학금 주겠다는데 아이 싫다 이런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정수학회의 그 회원이 된 건 맞는데 문제는 이제 간부 활동을 했으니까 결국 당신이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그리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과 안 맞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당선인은 뭐 김성호 전 장관이 본인을 초대해서 잠깐 간 거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죠. 자, 진실은 일단 형사고발 됐으니까 수사기관에서 밝힐 걸로 믿고요. 자, 두 번째 조찬 파티 메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부정한 경영권 승계 그리고 노동조합 탄압 문제 관련해서 처음으로 사과를 한 건데요. 고개를 두 번이나 숙이고 본인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구 변호사님? 예, 저는 일단 뭐 이런 평가가 있던데요. 현재와 과거를 건너뛰고 그냥 너무 미래로 간 거 아니냐. 굉장히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 약속을 했는데 정작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본인의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뭐 구체적인 해명은 없었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주운전을 해서 무리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그래서 앞으로 자녀들에게는 운전을 시키지 않겠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네요. 네. 내가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있는데 우리 애들한테는 운전 못하게 하겠다. 네. 이렇게 기발한 비유를 우리 정 변호사님 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저는 뭐 재벌 회장님들 사과는 한두 번 본 게 아니라서요. 이번에 또 하는구나 싶은데 사실 이번 사과도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 준 혐의로 좀 재판받고 있잖아요. 네. 그 파기환송전 재판부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작년 12월 달에 앞으로 정치 권력자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 재판 기일 전까지 제시해달라. 이렇게 재판에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정진영 부장님. 예, 그죠? 그랬더니 이제 그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권고한 게 다른 건데 어떻게 보면 억지 춘향 비슷한 거죠. 근데 그 어제 그 반성문 낭독하신 내용들 보면은 아주 당연한 얘기예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아니 자녀한테 경영권을 물려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그다음에 당연히 그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노동사법을 지키고 근로자들 권리를 보호해줘. 그렇지 않으면 자기 법 위반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재벌 회장께서 부회장이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나와서 하니까 뭔가 좀 새로운 변화가 있을까 기대한다는 게 참 굉장히 아이러니고요. 경영권 문제 같은 것만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 재벌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이 개발 독재 시대에 정부의 특혜죠. 불법적인 특혜도 그렇죠. 있어. 그런 관세 같은 특혜와 거 받아서. 또 예. 국민들의 희생, 또 많은 근로자들의 희생 속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물론 창업자들의 역할도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다 같이 해서 큰 기업을 만들면 그 밑에 중소기업들이 먹고 살고 전부 다 같이 살게 될 거다. 이런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막상 세월이 지나고 큰 재벌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걸 다 잊어버린 거죠. 창업자들은 사라졌고 3세, 4세들은 나는 그런 거 몰라. 난 태어날 때 보니까 우리 집 이렇게 부자네. 세상을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교육 능력이 없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인간 복제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이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만든 것을 내가 그 증손자, 손자니까 당연히 내가 회장이 된다. 그건 넌센스죠. 그 기업을 경영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경영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회장이니까 나도 회장 돼야 되겠다?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그 회사 자체가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우리 이런 현상들 곳곳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모 기업처럼 그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 밑에 문제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딸린 식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중소기업 차이면 근로자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단순히 삼성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재벌의 문제인데 지금 뭐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고 반성문 낭독하셨는데 이 반성문도 아니고 당연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대로 되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구 변호사님, 네. 이 사과의 배경이나 사과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였을까요? 예, 사실 이제 뭐 애초에 준법감시위원회라는 프로세스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 자체가 아예 이제 이 문제를 야영사유로 고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직접 언급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용 부회장 이걸 고려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이제 사실 국민들이 기대한 건 물론 당연한 얘기들이 추상적으로 되긴 했지만 결국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통상 본인의 어떤 위법으로 인해 논란이 되게 되면 내가 책임지고 사퇴하겠다. 보통 이런 게 네.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이제 행위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자녀들에게 뭐 승계를 해주지 않겠다든지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보니까 그 12년 전에 그 이건희 회장이 했던 게 요즘 회자가 되잖아요. 2008년도 거랑 똑같다는 네, 얘기가 되게 있더라고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 나타나지 않으면 12년이 지나도 바뀌는 것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그럼 이런 사과를 사실입니다.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양형이 조금 깎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제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너무 어쨌든 직접적으로 여쭤보나요, 제가? 네, 재판부가 어쨌든 고려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황이니까 아마 고려는 할 텐데 얼마나 고려하실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말입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이재용 부회장의 네. 자녀가 지금 20살, 16살이에요. 네. 지금 이 나이에 자녀들에게 개헌권 승계 얘기를 뭐 얘기하는 것 자체도 넌센스지만 문제는 이 개헌권 승계라는 게 삼성뿐만 아니라 되게 탈법적, 불법적으로 이루어져 왔거든요. 전형적인 게 뭔가 하면 일단 종잣돈을 줘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삽니다. 네. 비상장 회사 주식은 뭐 얼마인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그 몇몇밖에 없으니까 사서 이제 그 회사의 주인이 되면 그 비상장 회사에다 일감을 막 몰아줘요. 그럼 그 회사가 커지잖아요. 네. 그럼 그걸 상장을 해서 큰 돈을 벌어요. 계속 그렇게 그런 하는 식으로 거군요.
말하자면 사실상 불법적으로 이렇게 승계를 하거든요. 네. 그 점에서 이건 제도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정들량님께서 저는 정태무 사님 너무 좋아요. 당황하시거나 감쌀 때 얼굴에 빨개지는 모습 가끔 보이는데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는 그때그때 하는 말씀 어투가 정감이 가네요.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 조찬 파티에서 우리가 다루는 게 약간 좀 피상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스스로 반성도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태현 변호사, 구정모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네, 6635 수진님께서요.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이 삼성 내부에 그동안 준법 감시 기구가 없어서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질렀을까요? 잘못을 했으면 합당한 법적 처벌을 받으면 될 건데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생각해 볼 부분이 많습니다. 노영의 출발사 지금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바른 역사.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탐구 생활.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뉴스를 똑바로 들여다본다. 이런 건데요. 국사편찬위원회 정대은 편사연구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출발새 아침 이제 새로운 식구가 되셨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할 건데요. 자, 한번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인사도 할 겸, 예. 향후 마음도 다질 겸 네.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공부도 하고 있는 정대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 뉴스와 함께 역사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됐는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이 반응을 뜨겁게 해주셔야지 우리 또 이 연구사님께서 힘을 내서 얘기를 재밌게 해주실 것 같은데요. 자,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코너 준비하면서 뉴스를 좀 이렇게 저렇게 훑어봤는데요. 최근에 제 눈에 좀 띈 뉴스가 코로나19 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활동이 좀 줄어들면서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았던 야생동물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아. 네, 이른바 이제 코로나의 역설 같은 것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뉴스가 눈에 띄더라고요. 네. 뉴스를 보니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는 코요테가 등장한다든지 도심지에 사냥무리가 등장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현상들이 관찰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도시화와 산업화가 크게 진행된 지금 관점에서 보자면 코로나19 때문에 역설적으로 자연 환경이 회복되는 게 아닌가. 이런 현상이 보인다는 거죠. 네, 사실 얼마 전에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홍학 무리가 그냥 쫙 모여 있는 그런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 코로나19 때문에 산업 활동이 위축이 되고 잘 안 하니까 기름값 떨어지는 거 참 좋은데 그것과 또 별개로 이렇게 동물들이 또 네. 건강하게 살아나는군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뉴스로 보고 영상으로만 보면 네. 좀 낭만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은 그 야생동물이 사람 사는 곳에 출몰한다는 게 썩 반가운 일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무섭죠. 코요테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환경 파괴나 환경 오염이 줄어드는 거야 그 네. 자체로 굉장히 긍정적인 일입니다만은 야생동물이 사람 사는 곳에 등장해서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간혹 야생동물, 예를 들면 이제 멧돼지 같은 동물들이 도심에 출몰해서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네. 역사적으로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뤄졌는데 그걸 전부 다 하기는 어렵고 오늘은 호랑이에 대한 피해, 호랑이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줬냐 이걸 지금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호화는 마마와 전쟁과 함께 네, 옛날 그렇죠. 어린이들이 가장 무서워한 재앙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호랑이가 민가를 습격해서 사람을 해쳤다라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만 해도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이거 이제 여담이긴 한데요. 호랑이에게 습격당했다는 이야기도 많지만 네.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았다 하는 이야기도 실록에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거 잘 안 믿었는데 진짜 맨손으로 때려잡을 수가 있어요, 호랑이를? 저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긴 건지 도저히 상상이 안 되지만 병약한 호랑이 아니었을까요? 아픈 호랑이? 네, 앞뒤 기록이 아주 구체적으로 남아있진 않아서 네.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기록이 남아있긴 남아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게 1711년 조선 숙종 때의 기록에 이제 이런 게 남아있는데요. 강원도 삼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호랑이가 사람을 습격하는 이 사건이 발생을 했죠. 상세한 연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먹을 것이 부족했던 호랑이가 민가로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습격을 당한 사람은 마을에 살던 후일이라고 하는 노비입니다. 아, 그 노비 이름이 후일이군요. 네, 이름까지 기록에 남아 네, 있습니다. 특이하네요. 이렇게 습격당한 노비를 보고 사람들이 아이고 이를 어쩌나 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네. 이것을 본 후일의 아내인 또 이름 남아 있습니다. 네. 응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맨손으로 호랑이에게 달려듭니다. 어머, 잠깐만요. 그러니까 네. 노비, 후일이라는 노비를 호랑이가 공격하니까 네. 그 아내가 네. 맨손으로 네. 남편을 구하려고 호랑이한테 달려들었다고요? 네. 대체 우와. 어떤 용기로 호랑이에게 달려들었는지 네. 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만은 무슨 에너지 바를 먹었을까요? 어떻게 호랑이 했니? 기운이 솟아나는 아침을 먹었겠죠. 네. 아마도 이것은 사랑의 힘일 것입니다. 네. 응옥은 마침내 호랑이를 때려잡는 데 성공합니다. 안타깝게도 남편인 후일은 목숨을 잃고 말았지만 이제 응옥은 호랑이를 때려잡은 사람으로 영원히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됐죠. 네. 여기까지는 그냥 여담처럼 한 얘기고요. 사실은 이렇게 호랑이에 의한 피해가 늘어나는 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재산과 인명 피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야생동물이 사람 사는 곳에 등장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연의 균형이 깨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은 이제 자연의 일부인 인간 사회의 질서가 어지럽혀진 탓이다라고 그 당시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는 국가나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호랑이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좀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조선시대는 호랑이를 잡기 위한 특수부대를 만들었습니다. 특수부대까지 만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특수부대를 착호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착자는 잡을 착자, 붙잡는다는 뜻인데요. 호랑이를 붙잡는 부대라는 뜻이죠. 이 착호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서 이 호랑이의 피해도 늘고 줄고 막 그랬다고 네. 합니다. 통계를 내보면 호랑이에 의한 피해가 특히 컸던 게 이제 임진왜란 직후라든지 한 1700년대 초중반 정도였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는 전쟁 직후니까 이 착호군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호랑이 활동이 늘어났고요. 1700년대 초중반은 이때가 이제 중국 청나라가 정치적으로 되게 안정된 시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 안정된 정치를 바탕으로 만주 지역에 호랑이를 소탕하는데 이 소탕을 피한 호랑이들이 대거 한반도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는 만주 쪽에서 호랑이를 너무 잘 잡으니까 네. 호랑이들이 우리나라로 피신해오면서 우리나라 또 민가를 습격하고 이랬다는 거군요. 네, 이걸 참 누구 원망할 수도 없고. 네, 풍선 효과가 거기서 나타나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호랑이 피해가 많다 보니까 착호군이라고 하는 호랑이 사냥 전담부대를 만드는 것인데 이 부대의 기원은 조선 태종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게 다 역사에 나오는 거죠? 물론입니다. 믿기가 어려워가지고 사실. 네, 역사 속에는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때 조선 태종 때 중앙군인 이제 갑사라고 부르는 중앙군에서 일부 인원을 차출해서 호랑이를 잡는 임시부대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건 그때 차출을 한 건데 그 다음 왕인 세종 때는 그냥 호랑이 사냥 인부만 전담하도록 아예 전담 인원을 20명 정도 두었다고 하고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진 호랑이 사냥 부대 인원 계속 늘어납니다. 네. 좀 늘어나서 한 1400년대 말쯤이 되면 한 440명까지 인원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호랑이가 정말 많았다는 얘기도 되고 그렇죠. 호랑이를 잡으면 뭔가
돈이 되니까 여기에 많이 투입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 않습니까? 네. 가죽이 매우 귀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장점이 있었겠죠. 근데 이 부대는 기본적으로는 한양에 주둔하고 있다가 지방에서 호랑이가 등장하게 되면 네. 해당 지방으로 긴급하게 파견이 됩니다. 근데 이러면 좀 이상하죠. 네. 그냥 지방에도 군대를 두면 되는데. 그러니까 호랑이를 잡는 사람들은 상시적으로 두면 되는데. 그렇죠. 왜 불편하게 한양에서 지방까지 가는지 궁금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정치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이런 군사 활동이 있다는 건 조정의 입장에선 반란의 위험으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호랑이를 잡는다는 구실로 반란을 도모한 경우도 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런 방식은 단점이 좀 있죠. 네. 일단 서울에서 지방까지 가는 시간이 뭐 오래 걸릴 거죠. 그러니까요. 네. 호랑이가 그걸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한양에서 파견된 착호 군들이 지방에 가서 뭐 행패를 부른다든지 물자를 동원하거나 이제 인력을 동원하는 거에 대해서 행패를 부른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폐단들이 접대를 일어났습니다. 요구하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이제 이후에는 별도로 착호군을 조직하게 됩니다. 이 착호군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시험을 좀 거쳤어야 하는데요. 뭐 활과 창의 무예가 뛰어난 자들을 위주로 선발을 했다고 하고요. 혹은 활이나 창으로 이미 호랑이 2마리를 잡은 경력이 있다. 그러면 특채로 특채도 있군요. 네. 이런 사람들을 착호군을 선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야, 근데 그 호랑이는 솔직히 우리는 보면은 요즘이야 뭐 총으로 쏘겠지만 옛날 그렇죠. 같은 경우는 뭘로 호랑이를 잡아요? 호랑이를 잡는 방식은 사실은 의외로 좀 단순합니다. 사람을 많이 동원해서 네, 많이 동원해서 창과 활로 사냥을 합니다. 하지만 창과 활을 이용할 경우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네. 몰입군을 동원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인력이 소모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착호군 이걸 핑계로 사람들을 동원하는 등의 폐단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함기라고 하는 일종의 함정이나 덫을 이용하는 방법도 널리 이용이 됐고요. 네. 임진왜란 이후에는 총을 이용하는 방법도 많이 보급됐습니다. 왜냐하면 총은 뭐 파괴력도 파괴력이지만 소리가 크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도망가라고.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호랑이를 잡다가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요즘처럼 뭐 산재 이런 게 될까요? 아니면 공병 처리가 되나요? 뭐 그에 합당한 보상 처리가 이제 이루어졌을 거라고 짐작할 수 그런 있죠. 건 기록이 안 남는군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아직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이 호랑이 사냥 이야기를 하면 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게 과거에 뭐 조선 말이나 식민지 시기에 일제가 한반도의 호랑이를 모두 사냥해서 멸종시켰다. 네, 맞아요. 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도 일제의 호랑이 사냥이 뭐 의식적인 침략 정책의 일부였던 건 분명한 사실이죠. 뭐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이제 일제의 호랑이 사냥을 식민지 침탈 정책의 일환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제의 침략을 비판한다는 맥락에서 한반도의 토종 호랑이가 멸종한 걸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는 해요. 네. 당연하게도 일제의 식민지 침략은 뭐 여지가 없이 가차 없이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긴 합니다. 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말씀 드릴 여지가 없는데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네. 한양 도성에까지 호랑이가 출몰할 정도로 호랑이 피해가 막심했던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주택가에서 멀지 않은 데까지 호랑이가 출몰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마냥 낭만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군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야,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참 도대체 이 8704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마 그 호랑이 노비의 아내가 잡은 그 호랑이는 네. 육식만 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게 아닐까요? 노비의 아내가 우연히 잡은 것처럼 됐지만 뭐 이런 네. 얘기 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또 2056님께서는요. 이 코로나도 세계사에서 국사의 소재로 쓰여지다니 참 품격이 높아진
네, 사실 전염병이란 것은 기본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한국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많은 전염병들은 역사적으로 한국에서도 많은 영향들을 남기기는 했습니다. 뭐 네. 예를 들어서 스페인 독감도 그렇고요. 1820년대 초의 콜레라 전염병도 역시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너무 참 재밌기도 하고 슬픕니다. 박정혜님께서요, 역설적으로 참 슬프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활동이 모든 동물들에겐 적대적 행위다라는 걸 오늘 알 수가 있겠네요. 이런 얘기 좀 주셨는데요. 오늘 네. 호랑 얘기 듣다 보니까는 지금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사편찬위원회 정대은 편사연구소였습니다. 네, 우리 정준良님께서 오늘 호랑이랑 코요태 얘기만 기억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갑자기 해주셨습니다. 자,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수사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